네, 안녕하십니까. 자이 베이스 세션 레티나넷 논문 리뷰를 맡게 된 AI 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이수빈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 대개 논문 순서와 동일합니다. 네. 객체 탐지 분야에서 그동안 가장 많이 사용된 고성능 모델들은 대부분 투스테이지 방식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객체가 있을 법한 후보 영역, 리전 프로포서를 생성하고, 그 다음 2단계에서는 해당 영역이 배경인지 또는 어떤 클래스의 객체인지 분류하게 되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페스터 RCNN이 있었고요. 반면에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원스테이지 방식은 욜로나 SSD처럼 후보 영역을 따로 거치지 않고 한 번에 탐지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위치, 크기, 비율별로 덴스하게 앵커를 배치해두고 이를 기반으로 바로 객체 탐지를 수행하기 때문에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정확도는 10에서 4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스테이지 방식이 빠름에도 불구하고 정확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본 레티나넷 논문에서는 그 핵심 원인을 클래스 불균형,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덴스하게 앵커를 배치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네거티브 클래스인 배경이고 포그라운드인 실제 객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원스테이지 방식도 고성능 탐지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레티나넷에서는 새로운 손실 함수인 포컬 로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포컬 로스는 일반적인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쉬운 샘플은 무시를 하고 어려운 샘플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원스테이지 탐지기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릴레이티드 워크입니다. 먼저 가장 초기의 객체 탐지 방식은 슬라이딩 윈도우 기반이었습니다. 이미지 전체를 작은 윈도우로 잘라가면서 각 위치에 객체가 있는지를 일일이 분류를 하는 방법이었는데요. 다만 이 방법은 연산량도 되게 많고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딥러닝 발전과 함께 좀 더 정교한 구조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특히 CNN 기반 추출기가 도입이 되면서 이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 두 단계로 나뉜 구조, 즉 투스테이지 방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투스테이지 방식은 먼저 객체가 있을 법한 위치를 후보로 제한하는 프로포설 단계인 1단계, 그리고 그 해당 위치가 실제로 어떤 객체인지 또는 배경인지 분류하는 2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특히 이 방식은 RCNN에서 시작을 해서 패스트 RCNN 그리고 패스터 RCNN으로 점차 발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속도에 초점을 맞춘 원스테이지 방식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욜로랑 SSD가 있는데요. 이 방식은 프로포설 없이 한 번에 객체 탐지를 수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스테이지 방식보다 정확도는 낮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성능 차이를 만든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클래스 불균형 문제입니다. 원스테이지 모델은 모든 위치에 앵커를 덴스하게 뿌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앵커가 실제 객체가 아닌 배경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배경 샘플이 포함이 되면 모델이 중요한 포그라운드, 즉 객체에 대한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효율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손실 함수들은 대체로 평균적인 예측 오차를 줄이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쉬운 샘플에 대해서는 로스가 매우 작게 계산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모델은 대부분의 쉬운 배경 샘플을 지나치게 잘 맞추는 거에만 최적화가 되고 어려운 샘플들은 상대적으로 무시하게 되는 거죠. 레티나넷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쉬운 네거티브 샘플의 영향을 줄이고 어려운 샘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포컬 로스라는 새로운 손실 함수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 포컬 로스를 통해서 레티나넷은 원스테이지 방식의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기존의 정확도 한계를 뛰어넘는 성능을 달성해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 포컬 로스는 원스테이지 객체 탐지 모델에서의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기존의 손실 함수인 크로스 엔트로피는 좌측에 보이시는 건데요. 이거는 모델이 예측한 확률이 실제 정답에 가까워질수록 로스 값이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답이 1인데 모델이 0.99를 예측했다면 로스는 매우 작아집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개념인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원스테이지 탐지기에서는 대부분의 앵커가 실제 객체가 아닌 배경이기 때문에 예측이 쉬운 네거티브 샘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크로스 엔트로피는 쉬운 샘플에도 여전히 일정한 로스 값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중에 손실이
계속 누적되게 되고 모델이 진짜 중요한 어려운 샘플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즉 쉬운 샘플의 로스가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우측에 있는 밸런스드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이거는 각 클래스의 다른 가중치 알파를 곱해서 로스 값을 조절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객체가 있는 클래스 1에는 좀 더 큰 가중치를 주고 배경인 클래스 0에는 작은 가중치를 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티브 샘플이랑 네거티브 샘플 간의 비율 차이, 즉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려운 샘플이랑 쉬운 샘플을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아주 쉽게 예측된 배경 샘플에도 여전히 알파만큼의 가중 손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작 어려운 샘플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클래스 간 불균형만 고려를 하지 이 샘플이 쉬운지 어려운지는 신경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두 손실 함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레티나넷에서는 새로운 손실 함수인 포컬 로스를 도입하게 됩니다. 네, 왼쪽에 보이시는 수식이 포컬 로스의 기본 형태입니다. 포컬 로스는 쉬운 샘플의 로스를 더 작게 만들고 어려운 샘플의 로스를 더 강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수식은 기존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 함수의 1-pt의 감마 제곱이라는 항을 곱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크로스 엔트로피 기존 함수에다가 여기 이 항만 곱한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PT는 모델이 정답 클래스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확률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감마 값은 이 수식의 핵심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포커싱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감마 값이 여기 붙어 있는 이 감마 값이 클수록 모델이 예측을 아주 잘 맞춰서 PT가 1에 가까운 즉 쉬운 예제들에 대한 로스 값을 더욱 더 줄여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모델이 잘못 예측한 좀 어려운 예제에 대해서는 PT 값이 낮아서 1-PT 값 자체가 이제 커지기 때문에 손실 자체가 강조되는 결과를 낳아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마 값이 여기가 0이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수식이랑 같아지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 0 들어가면 이게 다 1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감마 값이 2로 증가를 한다 이러면 쉬운 예제들은 무시되고 어려운 예제가 로스에 좀 집중되도록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컬 로스는 원스테이지 탐지기에서 배경 앵커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학습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샘플에는 덜 집중하고 중요한 샘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된 로스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수식을 또 보시면 여기에 추가로 알파 t가 곱해진 확장된 형태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 수식이 이제 밸런스드 포컬 로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전에 봤었던 이 밸런스드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그 알파 값이 그 보정하는 값이었잖아요. 가중치였으니까 이거를 이제 포컬 로스의 감마 조절 항이랑 결합을 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은 두 가지 문제를 결론적으로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 값을 통해서 포지티브 클래스, 네거티브 클래스의 비율 차이, 그리고 감마 값을 통해서 샘플의 그 영향도를 모두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포컬 로스 같은 경우는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쉬운 샘플의 영향을 줄여주는 구조이고 나아가서 밸런스드 포컬 로스는 여기에 클래스 간 비율까지 조절을 하는 가중치를 추가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포컬 로스가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지 기존 방식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박스를 보시면요. 기존의 그 일반적인 딥러닝 분류 모델은 객체가 있는 클래스랑 없는 클래스에 대해서 보통 동일한 확률 분포로 초기화를 했어요. 그래서 학습이 시작될 때는 모델이 객체가 있을 확률이냐 없을 확률이냐를 50대 50으로 동일하게 예측하도록 설정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 데이터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실제로는 이제 대부분의 앵커가 객체가 없는 배경의 영역인 네거티브 클래스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모델은 객체가 없을 확률도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학습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초기 학습을 할 때 로스 값이 배경에 쏠려버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모델이 불안정하게 수렴하거나 초반에 잘못된 방향으로
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티나 넷에서는 객체가 존재하는 클래스에 대한 사전 확률 파이를 인위적으로 좀 낮게 조기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객체가 있을 확률을 0.01로 고정을 해두고 학습을 시작하게 되면 모델은 처음부터 객체를 쉽게 예측하지 않도록 좀 억제되기 때문에 로스가 배경에 쏠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학습 안정성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기존의 투 스테이지 방식에서는 포컬 로스 없이도 클래스 불균형을 비교적 잘 처리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두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불균형을 사전에 조절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단계에서 객체가 있을 법한 위치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 배경을 제거하는 프로포설 단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에서 학습할 때 양성, 음성 비율을 미니 배치 단위에서 1대 3으로 고정을 해서 배경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투 스테이지 모델 같은 경우는 학습 데이터 자체를 샘플링해서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는데요. 레티나넷 같은 원 스테이지 모델 같은 경우는 포컬 로스를 통해서 로스 함수 자체에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티나넷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 스테이지지만 이제 단순함과 효율성까지 가져가게 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레티나넷은 CNN 기반의 이제 백본 네트워크 위에 두 개의 태스크 스페시픽 서브넷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리그레션을 위한 서브넷을 결합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의 백본으로는 여기 보시면 레즈넷이 사용이 되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라고 FPN이 추가가 되어서 다양한 크기의 객체를 탐지할 수 있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FPN 같은 경우는 기존 CNN 구조의 마지막 피처맵만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탑다운 경로랑 레터럴 커넥션을 통해서 중간 피처들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덕분에 피라미드 3부터 피라미드 7까지 총 5개의 피라미드 레벨을 구성할 수 있었고 각 레벨의 해상도는 좀 다른데 동일한 256개의 채널 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멀티스케일 피처를 바탕으로 레티나넷은 작은 객체부터 큰 객체까지 균일하게 잘 탐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티나넷은 FPN 구조에다가 피라미드 3부터 피라미드 7까지 총 5개의 피라미드 레벨을 만들고 각 레벨마다 피처맵의 모든 위치에 앵커 박스를 미리 고정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이 앵커들은 다양한 스케일과 다양한 스케일과 비율의 객체를 탐지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각 위치에 3개의 스케일, 3개의 에스펙트 레이시오를 조합을 해서 총 9개의 앵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앵커들이 실제 어떤 객체를 담당하는지는 IOU, 즉 Intersection over Union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IOU 값이 0.5 이상이면 해당 앵커는 객체를 정확히 포함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포지티브 라벨, 즉 객체로 할당을 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IOU가 0 이상 0.4 미만이다 하면 거의 겹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네거티브 레벨, 즉 배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애매한 0.4 이상, 0.5 미만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학습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건데요. 객체인지 배경인지 좀 수치가 애매한 앵커를 굳이 억지로 라벨링을 해서 넣으면 오히려 모델 자체가 이제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IOU 값을 각각 나눠가지고 학습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이 앵커 기반의 덴스한 탐지 구조 덕분에 레티나넷은 원스테이지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객체 위치 예측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래시피케이션 서브넷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서브넷은 각 피처맵의 상의 위치에서 앵커마다 객체가 존재할 확률, 즉 클래스 확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레티나넷은 덴스하게 앵커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수의 위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측이 필요한데요. 이 서브넷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되게 단순합니다. 3x3 컨볼루션 레이어를 4번 연속 적용한 후에 마지막에 또 하나의 3x3 컨볼루션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위에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을 해서 최종 출력 값을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출력 채널 수입니다. 각 위치마다 앵커가 A개, 클래스 수가 K개라면 결국 한 위치당 K 곱하기
A계 이진 확률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각 앵커에 대해서 K계의 클래스가 각각 해당 클래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티나넷은 소프트맥스 대신 시그모이드를 사용을 해서 다중 클래스에 대해서 독립적인 바이너리 분류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멀티라벨 분류에 좀 더 유리한 구조라고 하고 실제로 덴스 딕션 환경에서는 이 방식이 좀 더 안정적으로 동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브넷 같은 경우는 모든 FPN 레벨에 같게 적용이 되고요. 하나의 쉐어드 웨이트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모델 복잡도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일관성 있는 예측 성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클래시피케이션 서브넷은 레티나넷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객체 존재 여부를 앵커 단위로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구성 요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태스크 스페시픽 서브넷인 박스 리그레션 서브넷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브넷 같은 경우는 각 앵커에 대해서 바운딩 박스 좌표를 보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앵커 박스를 기반으로 실제 객체의 위치를 좀 더 정밀하게 맞춰주는 예측값을 출력하는 구조입니다. 구조 자체는 앞에서 설명드린 클래시피케이션 서브넷과 대체적으로 동일한데요. 4개의 3x3 컨볼루션 레이어와 마지막 3x3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앵커마다 4개의 좌표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x, y, with, height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x 값이 이제 박스의 중심점의 x 좌표, y 값이 박스 중심점의 y 좌표, 그리고 width가 박스 가로 길이, height가 박스 세로 길이 이걸 뜻하고 있고요. 그래서 즉 이 형태의 오프셋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레티나넷 같은 경우는 하나의 위치에 A개의 앵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서브넷의 최종 출력은 W 곱하기 H 곱하기 4 곱하기 A 크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때 클래시피케이션 서브넷의 출력이 아까는 W 곱하기 H 곱하기 KA였잖아요. 그거랑 구조는 같지만 이제 이 박스 리그레이션 서브넷 같은 경우는 목적이 클래스 분류가 아니라 위치 예측이라는 점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페스터 RCNN 같은 그런 모델은 클래스마다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를 따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레티나넷은 이런 클래스 애그노스틱 방식, 즉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하나의 공통된 리그레서를 사용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를 줄이고 좀 더 간결한 구조로 빠르게 동작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박스 리그레션 서브넷은 앵커를 기반으로 객체 위치를 보정하는 정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구조는 좀 단순하지만 레티나넷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레티나넷의 추론 과정과 학습할 때 사용된 포컬 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론 과정, 인퍼런스 단계부터 보면 레티나넷은 각 FPN 레벨인 피라미드 3부터 피라미드 7까지의 피처맵 위에서 컨피던스 스코어가 0.05 이상인 탑 1000개의 박스만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된 결과들은 모든 레벨에 모아서 한 번에 처리되고 이후에 NMS라고 하는 논 맥시멈 서프레션을 통해서 겹치는 박스들을 제거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결과로 이제 최종 객체 탐지 결과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학습 단계에서 사용된 포컬 로스에 대한 설명인데요. 레티나넷은 클래시피케이션 서브넷에 포컬 로스를 적용을 해서 샘플링 없이도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에서는 그 감마가 2일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냈었고 전체 10만 개의 앵커에 대해서 포컬 로스를 계산을 하지만 로스 같은 경우는 오직 정답 객체와 매칭된 앵커 개수로만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분류된 쉬운 네거티브 앵커들은 자연스럽게 좀 무시가 되는 거고 어려운 애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 덕분에 레티나넷은 별도의 샘플링 전략 없이도 매우 안정적인 학습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레티나넷의 학습 초기화 방식과 최적화 기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니셜라이제이션 학습 초기화 방식을 좀 보시면 레티나넷은 이미지넷으로 사전 학습된 레즈넷 50 또는 레즈넷 101을 백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 추가된 FPN이나 서브넷 레이어들은 가우시안 분포로 초기화를 하고 바이아스는 0으로 설정을 합니다. 특히 클래시피케이션 서브넷의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는 객체가 존재할 확률을 0.01로 낮춰서 초기화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초기의 로스가
백그라운드 배경에 몰리는 문제를 방지를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학습 안정성과 수렴 속도도 개선을 할 수 있겠죠. 우측을 보시면 옵티마이제이션 전략입니다. 확률적 경사 하강법 SGD를 사용을 해서 8개의 GPU에서 동기화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총 배치 사이즈는 16이고 러닝 스케줄은 90K 반복 학습 후 60K 지점에서 러닝 레이트를 0.1배로 줄이고 80K 지점에서 다시 한번 추가로 0.1배로 줄였습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플립, 수평 반전만 이용을 했고요. 전체 로스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클래시피케이션 서브넷에는 포컬 로스를, 박스 리그레이션 서브넷에는 스무스 L1 로스를 각각 적용을 해서 각 태스크에 맞는 최적의 로스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익스페리먼트입니다. 먼저 레티나넷은 코코 데이터셋의 바운딩 박스 디텍션 트랙에서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레티나넷은 원 스테이지 구조에서 수많은 앵커를 덴스하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앵커는 객체가 아닌 배경이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기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이처럼 쉽게 구분되는 네거티브 이그샘플에 대해서 로스 값이 집중이 되면 학습 성능이 나빠진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티나넷은 포컬 로스를 도입했고 하이퍼 파라미터 감마 값을 통해서 하드 이그샘플에만 로스가 집중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감마 값이 커질수록 이거는 포그라운드 이그샘플이고 이건 백그라운드 이그샘플인데 감마 값이 커질수록 그 백그라운드 샘플들의 로스 기여도가 확연히 줄어드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표에서도 감마 값이 2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레티나넷은 덴스 앵커 기반 탐지 구조에서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을 했고 샘플링 없이도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레티나넷의 아키텍처 설계 요소들 중에 앵커 밀도와 그리고 속도, 정확도 간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앵커 덴시티, 앵커 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좌측에 보시면 되고요. 원 스테이지 방식 같은 경우는 위치마다 다양한 크기와 비율의 객체를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한 위치당 여러 개의 앵커를 사용하게 됩니다. 레티나넷에서는 3개의 스케일 그리고 3개의 비율 둘이 곱해서 총 9개의 앵커 구성이 가장 성능이 잘 나오는 걸로 나타났고 앵커 밀도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만 확보가 되면 성능이 좀 포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앵커를 좀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도 실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드 vs 어큐레시인데 백본 네트워크가 깊어질수록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속도는 느려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입력 이미지 크기를 키워도 마찬가지로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속도가 느려지는 이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레티나넷 같은 경우는 율로처럼 극단적으로 좀 빠른 속도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정된 구조 안에서 효율적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데 집중한 설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레티나넷이 대부분 기존 원 스테이지, 투 스테이지 모델보다 속도나 정확도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레티나넷의 성능을 기존 소타 모델들과 비교를 또 해보았는데요. 코코 테스트 데브 기준으로 레티나넷은 기존의 원 스테이지 모델뿐만 아니라 여러 투 스테이지 모델보다도 더 높은 AP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레스넷 101 FPN을 백본으로 사용한 레티나넷이 기존 페스터 RCN 계열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정확도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레티나넷은 정확도 측면에서도 최신 소타 모델들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시사점을 남기고 있고요. 속도와 성능 사이에 그런 균형이 잘 잡힌 완성도 높은 원스테이지 디텍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입니다. 레티나넷은 기존의 원스테이지 방식이 투스테이지 방식에 비해서 정확도가 낮다는 한계를 개선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낮은 정확도의 원인이 클래스 임밸런스, 즉 클래스 불균형 문제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짚어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컬 로스라는 손실 함수를 제안했습니다. 포컬 로스는 기존 크로스 엔트로피의
이제 간단한 조정 개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쉬운 배경 샘플들은 좀 무시를 하고 어려운 샘플들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학습이 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레티나넷 같은 경우는 백본이나 서브넷 구조를 따로 바꾸지 않고 기존 구조는 그대로 둔 채 로스 함수만 수정했음에도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냈습니다. 그리고 풀리 컨볼루션 기반의 원스테이지 디텍터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속도와 정확도 측면에서 균형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실험 결과를 통해서 기존 소타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우위를 차지하는 성능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레티나넷은 원스테이지 방식도 적절한 설계랑 로스 함수만 갖추면 투스테이지 수준 이상의 성능을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